안녕하세요. 저는 GCP를 활용한 당근 ML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박준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성장에 맞춰 학습 파이프라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GCP 기반 다른 ML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당근의 성장과 함께 AI 모델 학습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당근 서비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성장한 것처럼 수천 단위의 학습 파이프라인, 데일리 학습 파이프라인들도 초기 대비 최대 3, 4배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팀은 사실은 조금 힘든 2024년을 보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 저희 팀의 인원 변화를 시기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을 3명으로 시작했고, 특히 파이프라인이 급증하던 6월쯤에는 한 분이 이직을 하시게 되는 바람에 사람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에 놓였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경험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먼저 당근에서 학습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쿠베플로우로 학습 파이프라인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느낀 쿠베플로우의 장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로 이 컴포넌트들을 파이썬 기반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건 곧 컴포넌트 개발에 있어서 높은 자유도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도가 높을수록 컴포넌트 구현 방식이 제각각이 되고 팀의 커버리지 밖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저희는 파이썬의 머신러닝 생태계는 활용하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었어요. TFX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활용하면 파이썬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이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파이썬 파이프라인을 작성하게 되니 코드의 일관성과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디버깅 범위도 예측 가능한 영역 안으로 제한되었었어요. 그리고 구글 프레임워크다 보니 대규모 연산에 특화된 GCP 빅쿼리나 데이터 플로우와 TFX와 연동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 되었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 파이프라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란색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빅쿼리에서 SQL로 데이터를 읽어온 뒤 검증하고 학습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트랜스폼 과정을 거쳐 변형합니다. 실험 환경에서는 학습 파이프라인마다 다양한 피처랑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학습 시퀀스와 함께 실행되는 편이에요. 반면에 피처 플랫폼에서 미리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처럼 주기적으로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여러 파이프라인이 이를 재사용하면서 초록색 부분의 모델 트레이닝부터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GCS나 S3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고요. 마지막으로 서버를 재시작하여 새로운 모델을 서빙하게 되죠. 다만 방금 보여드린 구성은 사실 베이스라인이고 여기에 얼마든지 커스텀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TFX로 안정성과 코드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으니 사용자들이 컴포넌트를 믿고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앞서 소개해드린 TFX 특징만으로는 늘어나는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이나 파라미터 수정이 잦은 머신러닝 환경에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찾아보기 시작했죠. 파이썬 기반 프로젝트들은 종종 규모가 커지면 데이터 정합성 문제나 불확실한 타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패스트 API 기반의 파이단틱이나 플라스크의 마시멜로우처럼 이런 고민들을 덜어주는 패키지들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학습 파이프라인도 모두 파이썬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타입 관련 버그나 런타임 에러에 항상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피그레이션과 다양한 파라미터를
프로토버프로 정의하고 PB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어요. 이렇듯 프로토버프는 정적 타이핑이나 하위 호환성처럼 안정적인 코드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야물이나 토물로 컨피그레이션을 작성한다면 여기 보이는 샘플링 메서드가 어떤 타입들을 지원하는지 바로 알 수 없겠죠. 지원하는 샘플링 타입들을 확인하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코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샘플링 타입별로 옵션이 각기 다르기라도 한다면 이걸 전부 외우지 않는 이상 옵션을 변경할 때마다 매번 다시 코드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번거로울 수 있는 거죠. 프로토버프는 파일만 봐도 어떤 설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와 타입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한 주석을 남기더라도 그 벌보시티를 줄일 수 있겠죠. 또한 별도의 랭귀지 서버를 띄우지 않고도 파이썬 클래스나 클래스를 통해 개발 도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코드 밸리데이션 로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훨씬 간결하고 가독성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프로토버프를 사용하면 코드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비슷한 구조의 파이프라인들을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할 때마다 오른쪽 주황색 박스를 하나 추가하듯이 파이프라인 설정을 올려서 실험을 돌리거나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파이프라인의 설정을 한 곳에 모아두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프로토버프와 TFX로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힌 레포지토리들은 누구든지 처음 온보딩을 거치면 실험을 쉽게 돌려볼 수 있어요. 중구난방이 아니라 체계가 잡힌 하나의 뼈대만 파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니까 버그나 에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덕분에 더 짧은 주기로 자신감 있게 실험을 진행하면서 바로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빨라진 이터레이션 사이클 덕분에 파이프라인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안정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ML 인프라 팀의 운영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용자 코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억제하는 것이지 인프라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당면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저희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발견했어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쿠베플로우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고 ML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였죠. 저희가 활용 중인 TFX도 지원하고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또한 원활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쿼터 내에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해주기 때문에 따로 머신별 노드 그룹을 번거롭게 관리할 필요도 없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알람 체계가 안 잡혀 있을 땐 팟 로그를 직접 수집해 에러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로그를 분류해 놓지 않아서 유저 코드 에러든 인프라 관련 에러든 모두 온콜이 대응을 해야 했죠. 하지만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면서 유저 코드와 인프라 에러가 GCP 클라우드 로깅에서 지원하는 라벨을 통해 자동으로 구분되니까 온콜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도입할 때 추가 작업이 아예 필요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쿠베플로우와 달리 TFX는 리소스 할당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빌드한 뒤 생성된 파이프라인 스펙 JSON 파일에 리소스를 일일이 추가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매번 사용자가 파이프라인을 추가할 때마다 해야 한다면 TFX와 프로토버프로 구축한 컨시스턴시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SDK를 통해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어요. SDK는 여기 오른쪽 코드 예시처럼 컴포넌트별 리소스 할당뿐 아니라 환경 변수 그리고 시크릿 설정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크릿은 GCP 시크릿 매니저랑 연동해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또한 저희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 SDK가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잡 클래스를 상속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확장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잡 내부 식별용 라벨을 붙여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지원하지 않았던 리커링 런 같은 스케줄링 기능도 추가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이프라인 모니터링과 얼럿도 챙겨줘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행히도 특정 로그들을 라벨이나 텍스트로 필터링해서 적재한다든지 버텍스 AI 파이프라인 매트릭들을 활용해서 GCP 모니터링으로 알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시키는 알람은 파이프라인 정보나 컴포넌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진 않아서 파이썬 기반으로 간단한 서비스를 띄워서 ML 메타데이터와 알람을 조합해서 발송시켰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인 상태별 알람, 그리고 특정 리소스 쿼터를 초과한다든지 너무 오래 도는 파이프라인들을 탐지하는 등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알람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알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슬랙에 발송된 알람 샘플을 가져와 봤어요. 원래 왼쪽처럼 파이프라인 이름이나 상태 정보만 알려주던 알람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처럼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에러가 어떤 컴포넌트에서 발생했고 담당자는 누군지까지 멘션해서 온콜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담당자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파이프라인 요소들을 SDK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 팀이 함께 기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는 TFX 기반 커스텀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ML 파이프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유틸리티들, 가령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 클래스 같은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버전 관리도 하고 있고 파이썬 패키징은 트렌드에 맞춰서 파이프로젝트 톰을 그리고 UV 패키지 매니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서 GCP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와 AWS 코드 아티팩트 모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각 환경에서 필요한 패키지를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고 운영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관리가 필요한 설정들은 센트럴 도그마를 통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SDK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운영에 관련된 주요한 설정들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죠. 이렇게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파이프라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먼저 2024년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를 참여하고 우버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GCP 프로젝트를 하나만 활용하지 않고 수천 개까지 만들어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도 작년까지는 GCP 프로젝트를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비스 간 쿼터 간섭 문제나 비용 추적 및 모니터링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따라서 SRE 클라우드 파트와 협력해 하나의 프로젝트에 몰려있던 ML 워크로드들을 서비스별로 분리하고 비용 가시성과 운영 편의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학습해야 하는 데이터량도 크게 늘어나 더 높은 연산 성능을 가진 가속기가 필요해졌어요. 하지만 GPU뿐만 아니라 TPU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자원을 요청하더라도 펜딩 상태가 자주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TPU V5E를 예약해 안정적으로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천 모델은 임베딩 테이블 크기가 커지면서 메모리 소모도 매우 커졌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멀티 GPU를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멀티 GPU 솔루션은 로우 와이즈 샤딩을 지원하지 않아서 임베딩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네트워크 병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TPU V5E는 큰 임베딩을 칩별 메모리에 직접 샤딩해 조회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마치 로컬 메모리처럼 활용되고 덕분에 대규모 임베딩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다 요즘 핫한 LLM의 내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VLLM 기반으로 LLM 라우터 및 셀프 호스티드 모델의 서빙 체계를 구축했어요.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된 GPT 120빌리언 모델뿐만 아니라 외부 API 기반 모델들도 모두 라우팅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어떤 모델이 어디에 호스팅되어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모델을 바로바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호출량이나 토큰 수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트래킹되어서 사용자端에서 비용 최적화 및 저희의 운영 편의성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AI 인터페이스를 표준으로 맞춰놔서 모든 모델과 API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즉, 개발자는 API 엔드포인트나 SDK를 바꿀 필요 없이 다양한 모델들을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LLM 라우터를 기반으로 프롬프트 스튜디오라는 프롬프트 관리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변수를 넣을 수 있는 동적 템플릿을 지원하고 MCP 에이전트를 설정해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거기다 테스트나 이밸류에이션은 빅쿼리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많은 양의 테스트셋을 한 번에 검증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API 모니터링을 물론 프롬프트 버전을 관리할 수 있어서 필요하면 이전 버전으로 손쉽게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어시스턴트가 프롬프트 작성도 도와줘요. 결국 프롬프트 스튜디오는 프롬프트 실험과 최적화를 위한 강력한 허브 역할을 하면서 LLM 라우터와 결합해 실제 프로덕션에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사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커스텀 빌드들을 유지하는 작업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텐서플로에 없는 S3 구현체를 넣는다던가 최적화 런타임을 적용한다든지 ARM 아키텍처를 지원한다든지 사내에 필요한 구현체들을 추가해서 패치하고 활용하고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